이번엔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어떤 동상, 조각상이라고도 하시는데 동상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 이겁니다. 이 동상을 보신 분도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요. 저승사자 같아서 너무 무섭다. 또다시 쫓겨난 세종 조형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군데 있었다가 결국은 철거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요. 여기 있습니다. 2015년에 국세청,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앞에 세워졌다가 이건 좀 너무 이상하다. 막 민원 제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냐면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이 있는 건물 앞에 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앞에 있다가 소방청 앞에 있다가 이런 근데 또 민원 제기되니까 약 4년 만에 떠돌이 신세가 돼서 결국은 철거가 됐다는 건데 지금 화면 나가시죠? 이게 원래 이 조형물의 주제는요. 이렇습니다. 흥겨운 우리가락. 흥겨운 우리가락입니다. 흥겨운 우리가락인데 뭐 한복 차림을 쓴 그리고 갓을 쓴 남성이 뭔가 춤사위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게 밤에 보거나 그러면은요. 저승사자처럼 보인다 막 이런 민원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하필 국세청 뭐 소방청 뭐 이런데 사실 거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힘든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거친 일을 하고 이런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 서니까 더 민원 제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양지열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은 국세청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저승사자가 서 있으면 왠지 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소방안전청은 재난과 안전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행정안전부도 굉장히 그렇고. 사실은 어떤 생명 이런 걸 다루는 곳이잖아요. 생명을 지켜가고 하는 곳인데 왜 저승사자가 서 있으면 거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참 요즘 말은 아니고 우프다고 하죠. 웃어야 될지 슬프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예. 저런 식의 어떤 예산 낭비 사례라는 꼽힐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든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든 예. 저런 조형물들이 법적으로 요구가 되거든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저런 조형물 설치해야 되니까. 설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잘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해서 세금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실은 저 조형물을 만든 작가분은 저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은색으로 돼서 우리나라의 전통 춤사위를 어떤 남성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그리고 한복 입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만 보면 그런데 저게 엉뚱하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오창석 평론가. 아마 여기서 저거 실제로 본 사람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보셨어요? 오. 밤에 가서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국세청 직원이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세청 직원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상습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를 위한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근데 제목은 흥겨운 우리가락인데. 전혀 흥겹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걸 만들 때 좀 시안이나 도안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분명히 국민 세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무튼 뭐 이 작가분들은 깊은 뜻을 담아서 저걸 만들었을 텐데 이게 엉뚱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 이재용 전 의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다. 죽음과 세금. 근데 근데 저런 조형물이 하필 또 국세청 앞에 있었다는 국세청 거잖아요. 앞에 있다 보니까 블랙 코미디죠, 사실은. 아무튼 이게 오늘 꽤 화제가 됐어요. 예, 윤경호 의원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금 공공건물이나 또는 공공건물이 아니면 인간건물에도 저런 문화적인 조각품이나 또는 뭐 상징물 꽤 이런 많이 것들이, 설치돼 있어요. 지금. 의무화돼 있든지 아니면 설치가 돼 있겠죠. 결정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지자체 장이나 또는 뭐 담당 국장이나 뭐 누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그럴까 이 분위기 또는 원래의 목적 뭐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결국 그런 것 때문에 공론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그런다고 이런 거 조각물 하나 세우면서 뭐 많은 의견을 다 묻는다 이런 절차는 복잡하지만 이런 게 어찌 보면 몇몇 담당자들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결정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 눈이 동시에 보면 또 옳은 판단을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죠. 집단지성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 몇몇 담당자들에 의한 독단적인 결정이 이런 부작용을 낳은 게 아닐까. 결국 중요한 건 예산 낭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반복되지 않으려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중지를 모으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조형물 사실 좋은 취지잖아요. 그런 예술 작품을 좀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가분께서는 꽤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저런 뜻이 전혀 아니었는데 지금 엉뚱하게 이게 문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관련 내용인데요. 별세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속 뭐 이런 문제 남잖아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시죠. 김우중이 지냈던 1박에 328만 원. 펜트하우스의 운명은 1박인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저도 착각을 했네요. 328만 원이 아닙니다. 328원이에요. 펜트하우스는 여기다 만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1박 328원짜리 펜트하우스였는데 이게 뭐가 좀 주목을 끌고 있답니다. 힐튼 호텔과 2024년까지 계약을 했는데 1년에 12만 원을 주고 이걸 사용하는 계약을 옛날에 맺었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것도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속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근데 채무 등의 문제로 이 임차권 자체가 경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결 변호사,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99년도에 예. 당시에는 김우중 전 회장이 이제 이 힐튼 호텔 꼭대기층 복층입니다. 복층이고 그거를 집무실 겸 숙소로 쓰겠다라고 해서 펜트하우스. 예, 펜트하우스로. 당시에 저 호텔은 또 이제 대우 측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2만 원에 이걸 빌리기로 한 겁니다. 2024년까지. 원래는 저게 정상적으로는요. 1박에 5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 그러면은 12만 원은 어느 정도 약간 상징적인 계약 금액이라고 그렇죠. 할 수 그냥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가 문제가 됐었는데 하여튼 예. 지금은 이제 별세도 했고 이 예. 호텔은 또 지금 더 이상 대우가 가지고 있지 그렇죠. 않아요. 대우를 회체됐지 않습니까?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주인도 달랐을까? 그 달라진 주인 입장에서는 되게 엉뚱한 상황이 벌어진 게 호텔은 인수를 했는데 임차권은 이 김우중 아니 전 그 회장이 가지고 비싼 있었던 방인데 그 비싼 못 방인데. 내주는 거예요. 아. 그 꼭대기층을 못 내주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걸로 소송까지 되는데도 또 김우중 전 회장 측이 또 이겼어요. 그래서 계약은 계약이다 이렇게 된 거죠. 계약은 계약이에요. 계약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 꼭대기층 정말 1박에 500만 원짜리를 여태까지 못 빌려주고 있었던 건데 12만 원을 하루로 계산하면 이제 328원이 그렇죠. 됩니다. 만 원이 아닙니다. 원이 됩니다. 저게 이제 273평이랍니다. 273평. 엄청난 규모네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걸 예.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어떻게 되는 이게 겁니까? 임차권은 남아 있는데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걸 물려받은 거예요. 예. 물려받는데 아시겠지만 김 전 회장 같은 경우 추징받아야 될 돈도 많고 못 낸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예. 도단이고 그 채무도 있고 남아 채무도 있잖아요. 빚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가족들이 과연 빚 청산을 할 때 쓸 거냐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할 것이냐 이런 게 지금 관건에 놓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상속을 포기하면 다 이제 못 받게 되는 거고. 상속을 포기하면 저것만 포기하는 게 다 아니라 모든 포기하는 걸 다 포기하는 건데 한정 상속 얘기는 또 뭡니까?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김 전 회장이 남겨놓은 재산도 있고 예. 이익이 되는 적극 재산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뭐 통장에 뭐 잔액이 있으면 이것도 있지만 빚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김 전 회장의 빚은 남겨진 재산 안에서만 갚는다. 나머지 우리 재산으로 이 빚까지 갚을 수는 없다. 이게 어쩔 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업체가 잘 나가는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를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규모로 보면 빚이 더 많지만 이거 운영하려면 훨씬 수익을 많이 낼 것 같다. 그러면 물려받되 혹시라도 빚을 갖게 되면 이 물려받은 사업체 내부에서만 그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갚습니다라는 게 한정 승인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승인을 할까 아니면 아예 정말 다 포기할까? 뭐 유족들 선택이 좀 남아 유족들의 있는 선택이 거예요. 남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루 328원 펜트하우스 이래서 오늘 기사에 좀 주목을 끄는 내용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조국 전 장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가족 일가 사안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른바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건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가족 비리 입다든 조국. 어제 유재수 감찰 중단 사안에는 상세히 진술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좀 태도가 달라진 거네요. 사안 따라서 조금. 감찰 중단 혐의 첫 검찰 소환, 묵비권 행사 땐 모든 죄를 뒤집어 쓴다. 그래서 뭐 얘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에요.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조국,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입 열었다. 검찰,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묵시적 인정 피하려고 적극 설명했을 것,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공방이 치열하다. 문제는 이런데요. 다음 기사 보시면 조국 전 장관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딜레마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감찰 무마 떠넘기지 않으면 떠안는 조국의 딜레마다. 본인이 떠안거나 딴 사람이 했다고 하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유재수 의혹 민정실 3인 협의설이 있는데 박형철, 백원우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다 감찰 중단은 조국 지시, 백원우 나와는 무관.
이게 선긋기에서 다 조국 전 장관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창석 평론가,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이런 상황 같아요. 일단 이 검찰 수사 자체가 애초에 유재수 전 부시장이 아니라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향해 있었던 수사였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과거 들어요.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데 어제는 많이 얘기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 가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충분히 조사를 했으니까 재판에서 시시비비 가려보겠다 해서 조국 전 장관의 딸 그리고 아들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많이 드러난 부분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으로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또 본인만이 풀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응했고 11시간 반 정도의 꽤 오랫동안 또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발언했던 부분이라든지 꼼꼼하게 다 확인하고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주 철저히 조사를 받고 또 해명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지원은 한 20초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면 왜? 왜 지금까지 자기가 그 가족 관계는 설명을 한다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정권 하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떠넘기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저렇게 입을 열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추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추정해 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